오늘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은 수많은 성추문과 관련해서 피해자는 고통 속에 있는데 가해자는 평안하다는 김기동 목사의 인면수심의 태도를 용서할 수 없고 가장 성결하고 윤리적이어야 할 목회자의 성범죄를 규탄하고 여성 인권과 피해자들을 보호하고자 여성들을 대표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해자 대책 마련의 지지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김기동 목사의 성범죄에 대한 개혁 여전도사회 성명서. 성락교회는 김기동 목사의 성범죄에 대해 전면 조사하고 합당한 징계를 이행하라. 성직자의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이나 만성질환에 익숙해진 듯 분노할 줄 모르는 한국 개신교회의 불감증이 한층 더 심각해졌다. 이런 현상은 성락교회 공동체도 예외되지 않았다. 김기동 목사는 자신의 악행이 담겨있는 성범죄 X파일이 이미 지난 3월의 간헐적 공개를 시작으로 지난 5월에는 피해자 가족의 직접 증언과 피해자 당사자의 증언 영상이 일부 공개되었는데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참여는커녕 목회를 계속하며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모욕해왔다. 급기야 지난 6월 24일에는 공영방송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김기동 목사의 성범죄 피해자의 증언 영상과 사진 자료들로 그 사실들이 명백히 입증되었다. 그러나 비개혁 측은 성폭력을 당한 피해 여성의 행실 등을 문제 삼거나 증거 자료들을 악의적 편집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 이른바 피해자 비난 현상을 일으켜 다시 한번 큰 충격과 실망감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기동 목사의 성범죄를 종교 체험의 일부로 왜곡하여 주장하는 일들이 비개혁 측 성도들을 통해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음에 경악한다. 성범죄 피해자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다. 신앙을 잃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처며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회복 불가능의 상처가 될 수도 있다. 김기동 목사는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교회 앞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 자복의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의 옷을 찢어야 할 것이다. 김기동 목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닉하기 위한 화려한 강단이 아니라 회개의 골방이다. 이에 개혁 여전도사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회복을 염원하며 김기동 목사의 목회 사직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성락교회 성직자의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본 성명서를 공표하며 목회 윤리 실천을 촉구한다. 하나, 성범죄 주범인 김기동 목사는 어설픈 피해자 코스프레 침묵을 중단하고 공개 사과하라. 하나, 김기동 목사는 주변인들을 움직여 거짓 스토리로 피해자들을 2번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 교회 내 기독윤리 실천위원회를 구성하라. 하나, 공직자 윤리 수준에 준하는 성직자 윤리 강령을 제정하라. 하나, 성직자의 성범죄 행위에 대해 성직자 성범죄 특별 가중처벌법을 제정하여 엄격하게 처벌하라. 하나, 성범죄로 사법기관에 기소되는 즉시 교회에서 면직 제명하고 기록으로 남겨 타 교단으로 이적하여 성직 활동을 계속하거나 해외 선교사로 파송될 수 없도록 법제화하라. 2017년 7월 11일 개혁 여전도사회 일동.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위안부는 우리 모두에게 아직 끝나지 않는 미완의 문제로 남아있다. 아직도 피해 여성들은 당시 그 치욕스러운 과거가 현재의 아픔으로 남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남성이 여성에게 힘과 완력을 통한 성추행과 성폭력은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문제가 아닌 지금의 문제이고 현재의 고통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 국내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왜곡되고 타락한 성윤리의식이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들의 뒤틀린 윤리의식과 비도덕적 행위는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데 커다란 장애와 방해가 되고 있다. 서울 성락교회도 이 문제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음이 드러났다. 2017년 1월부터 터진 김기동 은퇴 목사의 고질적인 성추문과 성폭행 의혹은 지상파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되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여러 명의 피해 여성도들에 대한 구체적인 성추문 및 성폭행 내용이 폭로되었다. 거기에는 지금은 50대 중년 여성이지만 당시 10대 미성년의 나이에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던 여성의 인터뷰도 담겨져 있다. 이제 은퇴 목사 김기동과 서울 성락교회는 한국 교계와 세상 언론으로부터 신학적, 성경적 이단을 넘어 비윤리적 사이비 집단으로 전락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더 나아가 김기동 은퇴 목사의 성추문과 성폭행 의혹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던 수많은 교인들, 그 중에서도 여성 성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충격을 주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목사 김기동과 그를 맹목적으로 지지한 이들은 성추문 및 성폭행 의혹을 전면 부정할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 여성도들의 얼굴까지 공개함으로써 재차 폐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에 베레아 국제대학원대학교 총동문회 개혁 여성 대표로서 이러한 김기동 은퇴 목사와 그를 따르는 이들의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은퇴 목사 김기동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모든 성도들 앞에 자신의 범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여생을 철저히 속죄하며 살기를 바란다. 둘째, 은퇴 목사 김기동은 피해 여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죄하며 피해 보상을 하되 그들이 인정하고 수용할 때까지 하라. 셋째, 더 이상 은퇴 목사 김기동은 자기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성도들을 선동하지 말고 즉각 중단하라. 김기동 은퇴 목사는 성직자 이전에 일말의 양심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성도들 간의 분란을 종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자신이 수없이 저지른 과오와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라. 이와 같이 베레아 국제대학원대학교 총동문회 개혁여성 대표로서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지난 5월 성락교회 여성 모임 몇 분을 만나서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과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피해 경험 그리고 그 이후에 피폐해진 삶에 대해서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만남에서 사안의 심각성과 여성 연대의 필요성에 의해서 성락교회 교회 여성인권위원회 측과 기독교 여성 상담소는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여성 상담소에서 피해자들의 상담과 치료를 하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성락교회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심각한 고통 가운데 아직도 너무나 지쳐서 상담소를 찾아올 기력조차 없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 연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김기동 목사와 그 측근들이 여성의 성을 공격 대상으로 보는 강간 문화를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되는 바,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서 성락교회의 교회 개혁이 건강한 수준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용기를 내시어 45년 전에 성폭행 피해, 그리고 최근에 몇몇 성추행 피해를 공개하셨던 피해자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피해 사실 폭로에 늦은 것은 없습니다. 방송에서 한 피해자분은 평생 아무에게도, 심지어 남편에게도 말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목사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지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죄의 책임을 여성에게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가 더 괴로워해야 하는 여성 혐오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불평등한 일입니까? 게다가 이토록 피해자의 삶을 망가뜨리는 성폭력이라는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영적 아버지로 생각되는 목사에게서 발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신성 모독 그 자체이며 소중한 영혼들을 실족게 한 죄를 아무리 자복하고 회개한다 하더라도 용서받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녀들이 침묵을 깨고 피해 경험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김기동 목사 측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음모이며 조작된 것,
목사와 교회에 대한 명예훼손, 거짓말로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성폭력 피해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피해 경험 그 자체를 약화시키는 없는 것으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없애버리려는 그런 가해자 중심의 논리입니다. 김기동 목사 측은 피해 여성들의 사진을 일부러 노출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의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회적 강간이라 불리는 2차 피해를 당하면서 또다시 처참할 정도로 인권을 유린당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성 지배자들은 피해자를 순결을 잃은 여성, 행실이 좋지 못한 여성이라고 낙인 찍는 남성 중심의 성폭력 문화, 그 문화의 여성 비하 담론을 활용하면 힘들이지 않고도 잠재적 피해자들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하고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네가 입을 열면 너 또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리라 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김기동 목사 측의 저열한 인권의식과 강간 친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성폭력 피해 경험을 말했던 피해 여성들도 후회하고 아직 말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입을 다물게 되고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은 피해자가 아니다 라고 철회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성 지배의 가부장제의 상징 폭력입니다. 여성들은 그 관계를 파악하고 그 틈새에서 스스로를 행위의 주체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기동 목사 측에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교회의 재산 분할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성추문 사건은 무화되고 그 자체로 다뤄지기보다 교회 분파 싸움에 휘말리는 수단이 되기가 쉽습니다. 성추문 사건이 제대로 밝혀지려면 여타의 다른 문제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들과 기독교 여성상담소가 연대하여 이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여성들이 직접 사건의 해결자로 주체로 나서기를 원합니다. 교회 성폭력 사건은 목사와 신도가 친밀한 신뢰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특수한 것입니다. 신도라는 목사를 존경하며 따르는 것은 당연하고 더 나아가 그를 하나님의 표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대언자인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를 전적으로 미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인들은 목사를 존경하고 따르면서 심리적 에너지를 그에게 투자하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만큼이나 힘듭니다. 존경했던 목사에 대한 양가 감정은 쉽사리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성폭력을 가한다는 게 상식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인데 하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머리로도 이해가 되지 않고 정서적으로도 소화되지 않는 경험입니다. 게다가 피해 경험 자체가 비밀로 강요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말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 나에게 잘못이 있는 건 아닐까 하면서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아보고 스스로를 책망하게 되는 그 긴 시절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피해자의 마음에는 아직도 목사에 대한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무력하게 당했던 피해 당시에 얼어붙어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의 심각한 후유증을 부정하는 김기동 목사 측은 피해자가 주변 상황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김기동 목사와 악수를 했다는 사실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라면 그럴 수 있냐? 라고 판문하며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김기동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순간에 찍힌 사진 속에서 손으로 V자를 그리면서 활짝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빌미로 김기동 목사 측은 피해자라면 그럴 수 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피해자라면 응당 그래야 된다 라는 남성들의 통념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누구의 합리성이고 누구의 객관성인지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김기동 목사 측은 또다시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를 허위 사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숨기고 웃어야 했고 악수를 해야 했던 그 심정을 여성의 경험으로는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폭력을 당해서 속으로는 울고 있지만
겉으로 웃어야 하는 감정 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상처를 숨기고 살아가도록 강요받았던 삶이 여성의 삶이었다면 조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합리성이니 객관성이니 순수성이니 하는 남성 가해자 논리로 피해자의 경험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성폭력 문제의 가시화는 여성의 말을 믿고 여성을 주체로 간주할 때만 가능합니다.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 사건은 피해 여성을 인식 주체로 여기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듣는 성숙한 교회 공동체의 해결 의지가 있어야 해결 가능합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고통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해자와 연대해서 만들어 나가려는 것은 이러한 성폭력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성락교회, 더 나아가 한국교회의 교회 개혁인 것입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김기동 목사는 더 이상 그의 종의 입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성도로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더 이상 죄를 은폐하지 말고 온 성도와 한국교회 앞에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적으로 처리가 되면 아마 그 법적 절차에서 여성으로서 그 사법기관의 남성 중심적인 그런 태도로 인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저희 기독교 여성상담소가 여성의 입장으로서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변호하는 그런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 사례는 마치 10년 이상 된 사례처럼 굉장히 그 목사의 제왕적 권력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성락교회에서도 2000년도에 이 문제 삼으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이제 변화가 됐는지 김기동 목사 측에서요. 그러나 이제 제가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이런 교인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희망적이고 스스로 일어서려고 주체가 되려는 그런 모습에서 굉장히 희망을 보입니다. 보통은 목사가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고 이렇게까지 목사 지지파들이 2차 가해를 하지는 않는데 굉장히 퇴폐적인 수준에서까지 2차 가해를 해서 상당히 성의식이 떨어지는 그러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비단 이제 수십 년 전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김기동 목사를 따르는 여성도들에 대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부분은 제가 가까운 가족들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김기동 목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충분히 물론 나이는 많이 드셔서 뭐 어떻게 하려면 이런 그런 문제를 떠나서 작년 2016년에 저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성락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일이 되면 그 김기동 목사가 쓴 책을 이렇게 사인을 받는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작년까지는 김기동 목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제가 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사인을 받으려고 갔는데 그 큰 그 교회 로비에서 그 김기동 목사가 저한테 제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 내 무릎에 앉을래?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저는 그 목사님이 항상 농담을 워낙 잘하시는 분이어서 네? 이러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나지막하면서 너 내 무릎에 앉을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그 말을 듣고도 크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사람이 많은 로비였었고 또 나이가 저보다 뭐 45년 더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크게 마음은 쓰진 않았지만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래서 저한테 여기 앉기신 내 옆에 앉아 이러고 한 의자에서 같이 앉은 상태에서 사인을 받아왔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김기동 목사의 행동은 뭐 나이가 많기 때문에 혹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당연히 이렇게 겉으로 노출된 부분에 있어서는 45년 전에 미성년자였던 그 피해자가 나와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뭐 40년 전이야 50년 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그 사이에 피해자가 있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이 그것을 충분히 이렇게 진술하고 나타내기에는 너무 쉬운 일도 아닐 뿐더러 그거를 만약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실제로 사실 세상법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그것을 막 요구하잖아요. 재판부에서는 뭐 체익을 요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는데 그런 거가 있어야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성들은 너무나 그 불리한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의 경험만 봐도 그때 그러고서 사실 몇 달 동안 굉장히 불쾌하고 생각할 때 왜 목사님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지? 물론 굉장한 존경심과 또 그 당시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아 장난하셨겠거니 라고 생각은 했지만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일단은 지금 큰 사례가 45년 전 18세 소녀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지금 일단 아직까지 상담 주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지금 저하고 소통은 계속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에 대한 어떤 그 기독교 여성 상담소라는 어떤 그 단체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가족분들과 이제 당사자 그리고 그러니까는 지금 교회 쪽에서 이제 교계업 쪽에서는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증언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떤 본인께서 직접 나오지 못하시면 동의를 얻어서 먼저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고요. 아까 지금 동문 대표이신 박주 집사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에 조금 덧붙이자면은 그런 어떤 크고 작은 어떤 그런 성추행은 물론 저도 겪어봤습니다. 첫째 임신했을 때 그 만삭인배를 엄청나게 쓰다마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순산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신앙적, 믿음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만 저의 일인 줄 알았는데 배 쓰다듬고 손 딱 어깨를 막 쓰담쓰담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성 교인의 80% 이상은 다 겪어보지 않았을까.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저는 사실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작은 일이지만 뭐 무릎에 앉을래, 옆에 와서 사진 찍어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말을 할 정도면 이거 가지고 법적으로 제가 무슨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런 팩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 사람이 목회자로서의 논리의식이 분명히 잘못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어차피 지금 많은 여성 피해자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고 지금 한기정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이런 분위기가 이제 주도가 되고 형성이 되어야 속속 그것들도 나올 것이고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더 증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기동 목사의 그 잘못된 윤리의식 그리고 본인의 어떤 자서전 속에서 이렇게 보면 여자들의 어떤 성적인 어떤 욕구의 대상으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의 잘못된 그 의식을 반드시 지적을 하고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충분히 양산될 수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막아내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파일을 2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실명이 다 드러나고 여목회자라든가 역사 사모들의 내용까지 다 담겨있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 직접 김기동 목사님에게 그리고 가족에게만 전달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발언을 하신 제2여자 목사님의 경우에는 저도 친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이게 공개되기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분의 이름이 들어있는 실명 버전을 보여드린 것이 아니고 소속으로 처리된 익명 버전을 보여드렸고 거기엔 그분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러이러한 얘기도 들리는데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냐 했더니 본인이 부정하지 않고 한숨을 쉬고 그냥 은연중에 좋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쪽으로 넘어갔었습니다. 영등포 롯데백화점 최상층에 이제 식당가에서 만났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심증은 충분히 있지만 개인적인 관계도 있어서 그분 이름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성 처리된 익명본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김기동 목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명 그 본을 근거로 해서 아직도 자기의 영향권 안에 있는 여자들에게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회계에 대신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파일을 작성한 윤준호 교수를 고소하라. 그 뒷감당은 내가 다 해준다.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을 고소하고 있는데 실제로 평신도들 중에는 오히려
그 사실 자체 때문에 괴롭힌 애도 고소까지 하기는 주저돼서 그게 포기하고 무산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유독 여자 목사들은 계속 김기동의 회유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진행되는 사안도 있고, 보신 것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죠. 분명한 것은 제가 공개한 것에는 그런 분들 이름이 없는데, 김기동 목사가 직접 가지고 있는 실명보를 가지고 그들을 접촉해서 고소를 계속 조작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일반 명예훼손의 이 구성요건 같은 것에 대해서는 기자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건이 고소돼 있고, 이제 가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는 중이고요. 저는 일부러 그것을 감추지 않고 처음부터 제보자라든가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체 신변보호를 하고요. 전적으로 제가 책임지고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된다 할지도 끝까지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고소한 분들에 대해서는 대질신문도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도 반드시 행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자체가 그렇게 쉽게 철면피하게 거짓말로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하에서는 김기동 목사의 면전에서는 부정하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객관적인 정황이나 상황에서는 충분히 법적으로도 의미 있는 사실관계들이 드러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소개해드리기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김기동 목사의 신앙과 신학의 가장 하한선을 이루는 내용은 윤리나 도덕은 신앙하고 무관하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역자들을 양육하고 선발할 때에도 믿음이 중요하지 인격이나 성품은 필요 없다.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아까 어느 분 질문 중에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부교역자들, 특별히 부목사들이 지난 10년 사이에 1000을 넘는 성추문 때문에 사임한 사람들이 10명 가까이 됩니다. 현재도 김기동 목사 주변에 있는 소위 저희가 맹종파라고 부르는 남자 교역자들의 상당수가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실형 선고를 받은 친인척도 있는 셈이고요. 그런 정도로 저희는 비참할 정도로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개인 덕목에 대해서는 마치 그것은 믿음과 영감에 방해되는 인위적인 요소라는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무관하게 무심하게 살아온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윤리 강령이라든가 도덕 덕목에 있어서는 저희 개인 차원에서 각각 성결하게 살려는 노력은 있었습니다만 구조적인 면이나 제도적인 면에서는 거의 황무지와 같은 그런 신앙 공동체라는 부러운 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입증이라는 기준으로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는지, 그 내용에 이제 원래 실명본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르신이 물론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시차가 당연히 있고 장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따님에 대해서는 아드님이 이렇게 별도의 행위가 있었고요. 실제 따님을 범한 그 현장은 직접 보고 그 다음에 직접 봤다라는 게 어느 시점에 어떤 행동 순간인 것까지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옷을 다 벗고 있는 상태에 이런 것을 보고는 나오라고 불러서 그 아들을, 그래도 교회에서 선배이다 보니까 치도본을 낸 사람이 직접 진술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것들을 허위사실이라고 하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핑계를 대서 윤준호 목사를 고소하면 자기가 직접 나와서 증언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김기동 목사 부자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기동 목사는 당연히 이 부녀에 대해서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윤준호 목사를 고소하라 이렇게
종용을 했고요. 이제 그 마음이 약한 어머니는 내가 지금까지 감추고 사는데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가 있는가 하다가도 아직도 그 영향권한을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고소할까 하고 어떤 필요 서류를 떼려는 정도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따님이 그걸 꼭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하지 말자 설득을 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공개적인 데서 증언을 할 수는 없어도 피해자였다가 김기동 목사 측에 최근 들어서 회유와 여러 가지 연락을 받고는 갈등 있는 사람들이 아직 그 행동을 하지 못해도 간접적인 것을 통해서 저에게 이런 일이 있다라는 정도는 계속 제보를 해주는 셈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2차, 3차의 약자와 피해자의 신분이 불가피하게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같은 경제적인 것까지 지원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강요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피해자 보호에 최우선권을 두고 이 일을 진행해왔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걸 공개하기 전에 김기동 목사님을 직접 뵙고 이건 제가 참모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무마하고 덮을 터이니 제발 좀 결자해지 차원의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분은 그것을 전면적으로 그 부정이라기보다는 그저 은폐하고 넘어가려는 쪽이셨고요. 계속해서 그들을 대놓고 비난하는 쪽으로 국면을 악화시킨 것이다. 그런 면에서 소위 객관적이다 또는 법적 증거가 있냐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의 영역이라 조금 다양성이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너무 사실무근이긴 합니다. 우선 여러분도 접하셨겠지만 그 악마의 편집에 의해서 제작된 탈취 세력, 음모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녹음에 들어가는 당사자인 우리 교회개혁협의회 대표이신 장학정 당무님의 자세한 배경 설명이나 내용을 한번 들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또 한쪽 당사자, 제보자처럼 돼 있었던 사람이 밝힌 직접 통화 녹음이 된 것들을 육성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객관적인 사안은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개발업자가 찾아왔는데 그 사람은 자기 자유로운 게 아니고 우리 김기동 목사를 만나고 그 다음에 김경배 목사를 만나서 지금 자기네들이 부동산을 팔 때 그 개혁 측 동의가 필요하니 거기 가서 그 동의를 받아오면은 팔겠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여기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들 얘기를 듣고 제 대답은 뭐 내가 동의해준다고 해서 그거는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거를 팔아가지고 은행빚을 갚는 건 동의하는데 은행빚을 갚게 되면은 김기동 목사가 자금에서 좀 여유가 있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로서는 이 같이 다투는 기간이 길어질 것에 염려돼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는 못해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1시간 20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불법 녹음을 했습니다. 저랑 같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한 거를. 그래가지고 저쪽에 나를 만났다는 증거를 달라 이래서 남겨줬다 그럽니다. 그걸 녹음을 해서. 근데 녹음하기 전에 뭐 내가 녹음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제 임의를 해서 남겨줬는데 1시간 20분 동안 녹음한 걸 갖고 한 5분간 편집을 해내면 그거는 예수님 설교도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악마의 편집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팔아갖고 도망가려고 한다. 대한민국이 어떤 땅인데 어떤 나라인데 그 몇천억 되는 거를 팔아갖고 도망을 갑니까? 또 우리 교회개혁위원회는 이렇게 한두 사람이 힘을 갖고 있는 단체도 아니고 목사님들과 평신도 대표들이 모여서 연합체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생각도 할 수 없지만 저쪽에서는 김기동 목사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 판단 기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교인들을 설득하고 있고 편집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악마의 편집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땅을 마음대로 팔아서 다 날르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1,000억, 2,000억에 달하는 비자금을 만들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000억, 2,000억의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외형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1조가 넘어도 안 됩니다. 성락교회 지금 급하게 때려 팔면은 4천억, 5천억 잘 받아야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암만 재주가 좋은 사람도 기자금 1억, 1,000억, 2천억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컨셉을 잘못 잡아가지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부 결속력입니다. 자기네들이 자꾸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도 방영되고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지면서 자기네들이 말이 모자르기 시작하니까 엉뚱하게 가짜의 팩트가 아닌 것을 소설을 전해가지고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그쪽에 남긴 사람에게 전화해서 제가 당장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벌써 내용증명 그 사람도 당황해가지고 부동산 개발업자가 김기동 목사 측으로 내용증명도 이미 보내고 해가지고 그쪽끼리 지금 다툼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 그게 다 제스처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부러 보내고 그 사람이 동의해서 온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이걸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법정 공방에서 좀 불리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법정의 제출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그들이 낸 서류 중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제 개인적인 사석에서 한 얘기를 갖고 그 기업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한다 그런 증거 자료를 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아니고 사석에서 한 얘기고 그것도 편집한 거 내가 전혀 말한 거랑 다른 의도로 해석해갖고 거기 써서 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거기서 핑계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주 재판이 이제 유용하게 자기네들한테 불리하게 들어갈 걸 알고 두 가지 목적으로 저희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 결속용입니다. 저쪽에 사람들이 이탈이 많아지고 아주 핵심 멤버들이 한 주일에 저기 장로님 막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이 10명 이상씩 막 이쪽으로 넘어가고 하니까 당황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였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된 뒤로부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급조해서 가짜에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편들어 주셔야 이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아주 힘들고 괴롭지만 팩트만을 얘기하고 진실만을 항상 발표를 하고 그대로 해왔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나오는 말의 95% 발표하는 거의 95% 이상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거는 다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나리오를 하나의 그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발표하는 게 이렇게 발표하는데 거짓이다. 왜? 그 이유까지 다 달아갖고 그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일기 회장 때는 그때는 이제 저희가 조직이 결성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실제로 어떤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던 초기에 굉장히 주도적으로 했던 부회장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안수집사님이신데 그분은 처음부터 무조건 이거는 대결해봐야 법적으로나 뭐나 다 안 되니까 아래 처음부터 분할해서 나가야 된다를 유독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우린 처음부터 무슨 교회 나가자 얘를 보면 결국 교회 리더답지 못한 그 패밀리 한 분만 나가시면 이 모든 게 교인들 중심의 교회로 제대로 되겠다가 일관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자꾸 개인 소견을 나가서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절제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데드라인을 정하고 최후 통첩으로 그것을 보냈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알고도 전화를 했는데도 아니 이건 당신 개인 의견인데 당신은 우리가 공적으로 이거 아니라고 얘기해도 할 것이죠.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러면 우리가 소위 신천지 프레임에 걸려서 교회 분할 세력으로 몰리지 않겠냐 해도 그래도 하겠다는 거야. 그러지 마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거짓말을 섞어서 그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뒤늦게 듣고 바로 그날 저녁에 그건 우리 공식 의견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은 철회되어야 하고 또 책임을 지고 그래서 일기 회장단은 다 사퇴를 했습니다. 저희 중에 누구도 그것이 우리의 의견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 그것에 대해서 접해보지 못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저희의 중심은 교회는 교인들의 것인데 이것을 주인처럼 전횡을 저질렀던 김기동 목사 일가는 물러나야 한다. 거기에 형사적, 민사적 책임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책임을 져야 될 일관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터진 것도 그 와중에서 교회가 지금 부도 위기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김기동 목사가 이것을
겉으로는 부동산을 매각해서 마치 교회 위기를 진화할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 벌기와 함께 그 사이에 충분히 또 착복이라든가 횡령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가 제대로 회복되면 그때 불효불급한 부동산을 우리가 처치할 수는 있겠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 얘기를 이 배경은 빼고 마치 회장 일방적으로 지금 팔아치우려고 한다 했던 거죠. 그래서 문건은 결국 두 건입니다. 초기에 돌출 변수로 개인이 했다가 저희가 공식적으로 부정했고 그것에 책임을 지고 일기 회장단이 사퇴한 건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쪽에서 급매하려고 만들었던 그 리스트를 저희가 받아본 다음에 그리고 만났던 일인데 그것을 주고받는 상황에 있었던 녹음이 불법적으로 악용됐던 하나만 더 첨언한다면요. 재판 기록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판부에 그들이 부동산 목록을 더 구체적으로 이 일대 부동산에 은밀하게 내놓은 증거들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것을 마치 저희 쪽에서 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역공으로 국면을 탈피해 보려는 노력을 했고요. 온갖 사문서 위조를 통해서 지금 가처분에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여러 거짓 증거들을 낸 것까지 확보가 돼 있습니다.